저 이대로 죽을 순 없어요. 중국에 돌아가서 해야 할 일이 많아요. 제발 살려주세요. 중국 국가감찰위원회에서 15년간 부패척결 수사관으로 일해왔던 그녀가 왜 한국 병원 침대에서 생사를 오가며 이런 말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녀의 절규 끝에 들려온 건 충격적인 시한부 선언. 분노와 공포 속에 산소 마스크를 쓴 채 그녀는 절망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한국에 죽으러 왔구나.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권력에 맞서다 좌천당한 수사관이 적대시하던 나라에서 기적을 만나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는 월드박스 채널이 됩니다. 현재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 이름은 리샤오메이, 중국 국가감찰위원회 특별수사국에서 15년간 몸담아온 수사관입니다. 베이징의 차가운 겨울,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그날을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창성그룹, 중국 최대 국영기업 중 하나였던 이 거대한 조직의 비리를 파헤치는 일은 제 인생 최대의 도전이었습니다. 2년간 밤낮 없이 매달린 수사였죠. 수십억 위안 규모의 횡령, 고위 당간부들과의 유착관계, 해외 차명 계좌를 통한 자금 세탁까지. 저는 하나하나 증거를 수집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제 주변은 점점 위험해졌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차가워지기 시작했고, 직속 상관인 장 부국장은 노골적으로 수사 축소를 압박했습니다. 샤오메이,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너무 깊이 파지 말게.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국가의 재산을 축내고 인민을 기만하는 부패를 그냥 넘어갈 순 없었거든요. 더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계속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서울행 발령이었습니다. 리샤오메이 동지, 해외 경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네. 서울주재총영사관에서 법무담당관으로 3년간 근무하게 될 것이야.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좌천, 아니 유배였습니다. 제가 파헤친 진실이 너무 위험해서 저를 멀리 보내려는 것이었죠.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15년간 헌신한 조직이 저를 이렇게 버린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필이면 한국이라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시 저는 한국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앞잡이 노릇이나 하면서 중국을 견제하려 드는 작은 나라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케이팝이니 드라마니 하는 것들로 세계를 현혹시키지만 본질적으로는 중국 문화의 아래에 있다고 여겼습니다. 12시간의 비행시간 동안 저는 한 번도 편히 잠들 수 없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답답하고 숨이 가빠지는 증상이 계속되었지만 단순한 스트레스 반응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자정이 넘어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네온사인들과 고층 빌딩들이 생각보다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그 어떤 아름다움도 받아들일 여유가 없었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베이징에서 미완으로 남겨둔 수사 파일들과 동료들의 배신스러운 눈빛만 맴돌았습니다. 강남구에 위치한 호텔에 체크인한 것은 새벽 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객실을 보며 잠깐의 안도감을 느꼈지만 곧이어 밀려오는 피로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간단히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베이징 시간으로는 아직 저녁이었지만 제 몸은 이상하게 무겁고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새벽 3시경, 갑작스럽게 가슴에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숨을 쉬기가 어려워지고 식은땀이 온몸에 흘렀어요. 화장실로 가려다가 어지러움을 느꼈고 그 순간 입에서 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수가. 그것이 제가 의식을 잃기 전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저를 발견한 것은 새벽 4시경 순찰을 돌던 호텔 보안요원이었습니다. 그는 당황하지 않고 즉시 119에 신고했고 구급차는 신고 접수 7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이때는 몰랐습니다. 그 7분이 제 생명을 구한 황금 시간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이 나라가 곧 저에게 두 번째 생명을 선사하게 될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진짜 시련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의식이 돌아온 곳은 차갑고 하얀 병원 침대 위였습니다. 천장에 형광등이 눈을 찔렀고 주변에서는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팔에 연결된 여러 개의 링거줄과 각종 모니터링 장비들이 제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말해주고 있었어요.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한 중년 남성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박준영 교수입니다. 통역사를 통해 전달된 그의 말에 저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몸 상태가 심각했어요. 박 교수는 차분하면서도 진지한 표정으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응급실로 이송되어 온 지 6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응급검사를 실시했고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가 잠시 말을 멈춘 순간 저는 불안감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신성 자가면역 혈관염으로 진단됩니다. 매우 심각한 상태예요. 통역사가 전달한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혈관염이라니. 의학 지식이 전무한 저도 이것이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는 것은 알 수 있었어요. 박 교수는 제 반응을 살피며 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몸의 면역 체계가 자신의 혈관을 공격해서 전신 장기들이 손상되는 질병입니다. 간, 신장, 폐, 심장 모두의 염증이 진행되고 있어요. 혈액 검사 결과지를 보여주며 그는 계속했습니다. 염증 수치가 정상의 10배 이상이고 간 기능과 신장 기능도 심각하게 저하된 상태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박 교수가 잠시 망설이더니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즉시 치료하지 않으면 일주일 이내에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베이징에서도 몸이 좋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지만 이렇게 심각한 줄은 전혀 몰랐어요. 스트레스와 과로 때문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제 몸이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중국에서는 왜 발견되지 않았을까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박 교수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초기 증상이 감기나 과로와 매우 유사해서 놓치기 쉬운 질병입니다. 하지만 특수한 혈액 검사를 하면 특정 자가항체가 검출되어 진단이 가능해요. 어젯밤에 모든 검사를 완료했습니다.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하루 만에 중국에서 2년간 놓쳤던 진단을 받다니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이곳 의료진의 실력이 뛰어난 것일까요? 하지만 생각할 여유도 없이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염증을 빠르게 억제해야 해요. 류마티스네과 이민정 교수가 새로 합류했습니다. 40대 중반의 여성 의사였는데 첫인상부터 신뢰감이 들었어요.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얼굴 부종, 체중 증가, 감정 변화, 면역력 저하 등이 나타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민정 교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치료를 받으면 부작용으로 고생하고 치료를 받지 않으면 죽는다니. 이런 선택이 어디 있을까요? 치료받겠습니다. 제가 간신히 말하자 이민정 교수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은 결정이에요. 하지만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세요. 앞으로 몇 달은 정말 힘들 거예요. 그날 오후부터 본격적인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는 순간 온몸이 화끈거리면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간호사가 미리 알려준 부작용이었지만 실제로 겪어보니 무서웠습니다. 밤이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스테로이드 때문에 잠이 전혀 오지 않았고 온몸이 부어오르는 느낌이었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이 달덩이처럼 부어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치료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간호사들은 계속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2시간마다 한 번씩 와서 혈압과 맥박을 재고 컨디션을 확인했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이틀 정도 지나면 몸이 적응할 거예요. 밤근무 간호사가 차가운 수건을 이마에 올려주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친절이 앞으로 몇 달간 저를 지탱해 줄 힘이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정말 험난한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혈액검사 결과를 보고 이민정 교수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염증 수치가 조금 떨어졌어요. 반응이 좋네요. 하지만 그 희망도 잠깐이었습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올 줄은 아무도 몰랐으니까요. 치료 시작 3일째. 저는 정말로 지옥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39도가 넘는 고열이 계속되었고, 스테로이드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져 감염까지 생긴 상황이었어요. 온몸에 붉은 발진이 돋아났고, 입 안에는 크고 작은 궤양들이 생겨서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도 고통스러웠습니다. 더욱 절망적인 것은 제 모습이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얼굴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스테로이드 때문에 얼굴이 달덩이처럼 부어올라 있었고
며칠 사이에 머리카락도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35년간 살아온 제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죠. 이런 상황에서도 의료진들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에 완전히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감염이 생기자마자 즉시 혈액 배양 검사를 실시하고 적절한 항생제를 선택해서 투여했습니다. 이런 부작용들은 예상 범위 내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박준영 교수가 제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병원에서는 매년 수백 명의 자가면역 질환 환자를 치료해요. 어떤 부작용이 언제 나타날지 모두 알고 있거든요. 그 말을 듣고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제게는 처음 겪는 일이지만 이들에게는 일상적인 일이라는 거잖아요. 하지만 정말 힘든 건 밤 시간이었습니다. 스테로이드 때문에 잠이 전혀 오지 않았어요. 온몸이 화끈거리고 식은땀이 계속 났습니다. 특히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가 가장 괴로웠는데 그때마다 한 간호사가 제 곁에 와 있어 주었습니다. 김나영 간호사였습니다. 27세의 젊은 간호사였는데 신입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손길은 놀라울 정도로 섬세하고 따뜻했습니다. 제가 고열로 괴로워할 때마다 차가운 수건을 가져다 주었고 입 안궤양 때문에 아무것도 먹을 수 없을 때는 작은 얼음 조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얼음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입 안염증 때문에 따뜻한 건 다 아프실 텐데. 이렇게 차가운 걸로 수분을 보충하세요. 김나영 간호사의 세심함에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업무적으로 환자를 돌보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제가 조금이라도 덜 아프기를 바라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어느 날 밤, 제가 특히 심하게 괴로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40도가 넘는 고열과 전신 발진, 그리고 극심한 두통까지 겹쳐서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김나영 간호사가 제 침대 옆에 의자를 놓고 앉았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제가 여기 있을게요. 그리고는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베이징에 있는 가족들도 제 상황을 모르고 있는데 이렇게 낯선 땅에서 누군가가 제 손을 잡아준다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랐어요. 김나영 간호사는 제가 잠들 때까지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새벽 5시가 되어서야 간신히 잠들 수 있었는데 깨어보니 제 손에는 여전히 그녀의 따뜻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몸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염증 수치도 계속 떨어지고 있었고 감염도 통제되고 있었어요. 이민정 교수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고비는 넘긴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대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꿈에서는 베이징의 검찰청 사무실이 나타났어요. 동료들이 제 빈 자리를 바라보며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리샤오메이는 한국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하지만 꿈속의 저는 더 이상 그들이 원망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어요. 그들이 저를 한국으로 보내지 않았다면 저는 이 병을 발견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곳에서 이런 따뜻한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었을 거고요. 치료 2주째에 접어들면서 저는 병원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휠체어로 돌아다니며 다른 병실들을 구경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병실마다 가족들이 함께하고 있었어요. 환자 한 명당 적어도 2~3명씩은 와서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어떤 병실에서는 할머니가 아픈 손자를 간병하고 있었고, 다른 병실에서는 젊은 남편이 아내를 정성껏 돌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문득 외로워졌습니다. 저는 혼자였거든요.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오직 의료진들만이 저를 돌봐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욱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혈연 관계도 아닌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저를 위해 노력해주고 있으니까요. 어쩌면 진짜 가족보다도 더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주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 김나영 간호사가 특별한 것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거 드셔보세요. 제가 집에서 끓여왔어요. 따뜻한 죽 한 그릇이었습니다. 병원 음식이 입에 맞지 않는다고 했더니 집에서 직접 끓여온 거였어요. 미역국도 좋다고 하던데 일단 소화하기 쉬운 달죽부터 드셔보세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음식의 맛도 좋았지만 그보다도 누군가가 저를 위해 직접 음식을 만들어줬다는 그 마음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제가 말하자 김나영 간호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여기서 혼자 아프고 계시는데 누군가는 돌봐드려야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시험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이민정 교수가 저에게 중대한 제안을 하게 될 줄은 그때 몰랐어요. 치료 시작 3주째, 이민정 교수가 평소보다 더 진지한 표정으로 제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리샤오메이 씨,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어요. 그녀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먼저 좋은 소식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치료가 잘 되고 있어요. 염증 수치가 많이 떨어졌고 장기 기능도 안정되고 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정말 지옥 같았거든요. 그럼 나쁜 소식은 뭔가요? 이민정 교수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현재 치료법만으로는 완치가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병은 재발률이 높거든요. 평생 약을 먹어야 할 수도 있고 언제든 다시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겨우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이건 시작에 불과했던 거죠. 평생 이 병과 함께 살아야 한다니. 하지만 이민정 교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어요. 저희 병원에서 새로운 신약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아직 실험 단계이긴 하지만 기존 치료법보다 훨씬 효과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약 임상시험이라는 말에 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희망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무섭기도 했거든요. 제가 실험용 쥐가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민정 교수가 제 표정을 보고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약은 바이오텍 회사에서 개발한 건데 미국과 유럽에서 이상 임상시험이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한국은 3상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곳 중 하나고요. 3상 임상시험이라는 건 마지막 단계라는 뜻이었습니다. 안전성은 이미 검증되었고 이제 효과를 확인하는 단계라고 했어요. 하지만 모든 임상시험에는 위험이 따라요. 이민정 교수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녀는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들이 있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가장 큰 위험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었어요. 아무리 이전 단계에서 안전하다고 해도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였죠. 심한 경우 간독성이나 신경계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면역 억제 효과가 너무 강해서 심각한 감염이 생길 위험도 있고요. 이민정 교수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최악의 경우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현재 치료법으로는 완치가 어렵다고 하고 신약은 위험하다고 하니까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정말 막막했어요. 결정할 시간을 드릴게요. 가족이나 지인과 상의해보세요. 이민정 교수가 말했지만 저에게는 상의할 사람이 없었어요. 베이징에 있는 부모님께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없었고 동료들은 이미 저를 버린 상황이었거든요. 그날 오후 저는 혼자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병실 창문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 풍경을 바라보면서 제 인생이 이렇게 될 줄 몰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35년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낯선 나라에서 혼자 내려야 하다니. 그때 갑자기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베이징에서 온 전화였어요. 발신자를 보니 검찰청의 고위 간부인 장 부국장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보고하던 상사였죠. 샤오메이, 어떻게 지내고 있나?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갑게 들렸어요. 몸이 좀 아파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한국 병원이 어떤가? 우리나라만큼 좋나? 그가 비꼬는 듯한 어조로 말했어요. 창성그룹 사건은 잘 정리되었어. 내가 없어도 말이지.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가 2년간 매달렸던 사건이 제가 없는 사이에 끝났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정리됐나요? 제가 물어보자 장 부국장이 웃었습니다. 무혐의 처분이야. 증거 불충분이라고 하더군. 내가 그렇게 열심히 모은 자료들도 결국 소용없었어.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제가 확보한 증거들은 분명히 기소에 충분했거든요. 회계 조작 증거도 있었고 정치인들과의 유착 관계를 보여주는 문서들도 있었어요. 그 증거들이 어떻게 무효가 됐나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장 부국장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어요. 샤오메이, 넌 너무 멀리 간 거야. 창성그룹은 우리나라 경제의 중요한 축이라고. 그런 곳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였어.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한국으로 보내진 게 단순한 좌천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저를 제거하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혹시 한국에서 영영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겠지. 장 부국장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몸이 아프다고 했으니까 말이야.
한국 의료진들이 최선을 다하겠지만 모든 환자를 살릴 수는 없잖아. 그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단순한 안부 인사가 아니라 협박이었거든요. 한국에서 죽기를 바란다는 뜻이었어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모르는 척 말했습니다. 별건 아니야. 그냥 건강 조심하라는 얘기야. 특히 치료받을 때는 더욱 조심해야 하고 어떤 치료를 받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장 부국장이 끝까지 빗대어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헌신했던 조직이 저를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창성그룹과 결탁한 권력층이 저를 제거하려는 거였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들이 저를 죽이려고 한국으로 보냈지만 한국이 오히려 저를 살려주고 있잖아요. 이보다 더 아이러니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날 저녁 이민정 교수가 다시 왔을 때 저는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신약 임상시험에 참여하겠어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민정 교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렇게 빨리 결정하실 줄 몰랐는데요. 정말 확실하세요? 네. 확실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현재 치료법으로는 완치가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도전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제게는 다른 이유도 있었어요. 베이징의 권력층이 제가 죽기를 바란다면 저는 절대 죽지 않겠다는 마음이었거든요. 그들의 계획을 망쳐주고 싶었어요. 그날 밤 동의서에 서명하면서 저는 이상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베이징에서는 권력의 희생양이었지만 여기서는 제가 직접 제 운명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정말 혹독한 시험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신약 임상시험이 시작된 것은 동의서 서명 후 사흘째였습니다. 그 사흘간 저에게는 수많은 검사가 이어졌어요. 혈액검사, 소변검사, 심전도, 폐기능 검사까지. 마치 제 몸의 모든 구석구석을 샅샅이 조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부터 신약 투여를 시작합니다. 이민정 교수가 새로운 주사기를 들고 말했어요. 처음 사흘간은 매일 투여하고 그 다음부터는 일주일에 2번씩 맞게 될 거예요. 주사기 안에 들어있는 액체는 무색 투명했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냥 물 같았지만 이게 제 생명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니 무섭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어요. 첫 번째 주사를 맞는 순간은 별다른 느낌이 없었습니다. 기존에 맞던 스테로이드 주사처럼 따끔하게 아프기만 했어요. 이게 끝인가 싶을 정도로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은 2시간 후에 끝났어요. 갑자기 온몸이 화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열이 나는 건가 싶었는데 체온을 재보니 정상이었어요. 그런데 몸 안쪽에서 뭔가 타오르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온몸에 두드러기가 올라왔고 가렵기도 하고 아프기도 했어요. 게다가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서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밤이 되자 더 심해졌습니다. 갑자기 열이 40도까지 올라갔어요. 이불을 덮어도 춥고 벗어도 덥고 어떻게 해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고 이가 달달 부딪혔어요.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해열제를 투여하고 수행량을 늘리고 혈압과 맥박을 계속 모니터링했어요. 중환자실로 옮겨야 하나 하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의료진들이 전혀 당황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마치 이런 상황을 수백 번 겪어본 것처럼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간호사들은 2시간마다 한 번씩 와서 상태를 확인했고 의사들은 매 시간 혈액 검사 결과를 체크했어요. 신약 부작용 치고는 심한 편이네요. 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박준영 교수가 동료 의사와 상의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말을 들으니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죽지는 않을 것 같다는 거잖아요. 이틀째 되는 날 증상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온몸에 발진이 생겼고 입 안에 궤양까지 생겼어요.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도 고통스러웠습니다. 계속 구토가 나와서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고요. 그때 김나영 간호사가 제게 특별히 신경을 써주었습니다.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옆에 있어 주었어요. 제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찾기 위해 계속 노력했습니다. 죽도 안 되고 미음도 안 되고 물도 제대로 못 마시는 상황에서 결국 얼음 조각을 입에 물고 있는 게 가장 편했어요. 얼음이 도움이 되나 보네요. 김나영 간호사가 제게 작은 얼음 조각들을 가져다 주었어요. 입 안궤양 때문에 따뜻한 건 다 아프실 거예요. 이렇게 차가운 걸로 수분을 보충하세요. 그녀의 섬세함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은 다른 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병실 이웃들이 제 상황을 알고 하나둘씩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옆 병실에 계시던 박할아버지가 제게 다가오셨어요. 아가씨, 중국에서 혼자 와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가족이라고 생각하세요. 박할아버지는 73세로 당뇨 합병증으로 입원해 계셨는데 제가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못 견뎌 하시는 것 같았어요. 박할아버지의 아내인 김할머니도 자주 제게 음식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병원 음식만 먹으면 기운이 안 날 텐데 이거라도 드세요. 직접 끓인 죽이나 미역국을 가져오셨어요. 제가 중국 사람이라는 걸 아시고는 중국식으로 간을 맞춰서 만들어 오시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환자 가족인 이 아주머니는 밤마다 제 병실을 들러 안부를 물어보셨어요. 우리 딸이라고 생각하고 돌봐드릴게요. 혼자서 얼마나 무서우시겠어요. 이런 따뜻함 속에서 저는 조금씩 마음의 평화를 찾아갔습니다. 병은 여전히 저를 괴롭혔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때문에 견딜 수 있었어요. 셋째 되는 날 아침,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열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체온이 38도로 내려갔고 두통도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식욕이 돌아왔다는 거였어요. 미음 한 숟가락 드셔보세요. 김나영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권했어요. 저는 반신반의하며 입에 넣었는데 삼킬 수 있었어요. 사흘 만에 처음으로 뭔가를 제대로 먹은 거였습니다. 이민정 교수가 회진을 왔을 때 저는 침대에 기대 앉아 있을 수 있었어요. 많이 좋아지셨네요. 혈액검사 결과도 좋아요. 염증 수치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럼 약이 효과가 있다는 뜻인가요? 제가 물어보자 이민정 교수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 확실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좋은 신호인 것 같아요. 부작용은 심했지만 그만큼 약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날 오후 저는 처음으로 병실 밖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복도를 돌면서 병원 안을 구경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았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간호사들은 물론이고 청소하시는 분들까지도 제 안부를 물어보셨어요. 중국 아가씨, 많이 좋아지셨네요. 다행이에요. 이런 따뜻한 관심이 제 마음을 녹여주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차가운 마음이 어느새 사라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신약 치료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혈액검사 수치는 정상에 가까워졌고 몸무게도 조금씩 늘고 있었어요. 이민정 교수는 이 정도면 임상시험 성공 사례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곧 일반 병실로 옮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민정 교수가 기쁜 표정으로 말했어요.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빨라요. 정말 다행입니다. 저도 기분이 좋아졌어요. 드디어 이 지옥 같은 시간이 끝나는구나 싶었거든요. 며칠 후면 일반 병실로 가고 몇 주 후면 퇴원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사흘 만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날 아침 일어났을 때 뭔가 이상했어요. 몸이 무겁고 숨이 가빠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컨디션이 좋지 않은 정도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점심을 먹다가 갑자기 숨이 막혔어요.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고 기침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침과 함께 피가 섞여 나왔어요. 간호사를 급하게 불렀습니다. 김나영 간호사가 달려왔는데 제 상태를 보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의사 선생님 즉시 불러드릴게요. 진정하세요. 김나영 간호사가 등을 토닥이며 말했지만 저는 진정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좋아지나 싶었는데 다시 악화되고 있었거든요. 이민정 교수가 달려와서 즉시 검사를 지시했습니다. 혈액검사, 흉부 엑스레이, 컴퓨터 단층 촬영까지.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제 상태는 계속 나빠졌어요. 호흡이 더욱 가빠졌고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1시간 후 결과가 나왔을 때 이민정 교수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폐에 염증이 생겼네요. 그리고 신장 기능도 다시 떨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자가면역 질환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좋아지는 것 같다가도 갑자기 재발할 수 있거든요. 이민정 교수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설명했어요. 신약의 효과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그동안 겪었던 고통이 아무 의미 없었다는 거잖아요. 결국 저는 이 병을 이겨낼 수 없는 건가 싶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나요? 제가 간절하게 물어보자 이민정 교수가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수술을 고려해야 할 것 같아요.
폐의 염증 부위를 제거하고 신장 기능을 회복시키는 시술을 병행해야 해요. 수술이라는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지금까지는 약물 치료만 받았는데 이제는 몸을 째야 한다는 거잖아요. 위험하지 않나요? 제가 물어보자 이민정 교수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위험해요. 특히 지금 상태에서는 수술 자체가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이민정 교수가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수술하지 않으면 더 위험해요. 그때 제 머릿속에 장 부국장의 말이 떠올랐어요. 한국에서 영영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겠다고 했던 그 말이. 그가 바라던 일이 정말 일어나는 건가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여기까지 와서 죽을 수는 없었거든요. 수술 받겠어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수술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각종 검사를 다시 받고 마취과 의사와 상담을 했어요. 흉부외과, 비뇨기과 의사들이 협진으로 수술을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수술 시간은 대략 6시간 정도 예상됩니다. 흉부외과 이민호 교수가 설명했어요. 폐 부분 절제술과 신장 기능 회복 시술을 동시에 진행할 거예요. 성공 확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제가 물어보자 이민호 교수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70% 정도로 보고 있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밤은 정말 길었어요. 내일이면 수술대에 오를 텐데 과연 살아서 깨어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새벽에 김나영 간호사가 마지막 점검을 왔어요. 내일 수술 잘 받으세요. 저희가 모두 기도하고 있을게요. 그녀의 따뜻한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병실 이웃들도 하나씩 와서 격려해 주셨습니다. 박할아버지, 김할머니, 이아주머니까지 모두들 제가 무사히 수술을 마치기를 기원해 주셨어요. 우리 딸, 꼭 잘 될 거야. 한국 의사들 실력 좋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들의 따뜻한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저는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면서 다른 환자들과 가족들을 보니 모두들 저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수술실 앞에서 이민정 교수와 이민호 교수, 그리고 다른 의료진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믿고 맡겨주세요. 이민정 교수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마취가 시작되면서 의식이 흐려졌어요. 마지막으로 들은 건 의료진들이 수술 준비를 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6시간 후, 저는 회복실에서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에 간호사의 얼굴이 보였고, 수술 잘 끝났어요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살아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리샤오메이 씨, 들리세요? 이민호 교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폐의 염증 부위를 모두 제거했고 신장 기능도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정 교수도 함께 와 있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를 보니 염증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요. 수술 효과가 벌써 나타나고 있어요. 김나영 간호사가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힘든 고비는 다 넘겼어요. 회복실에 있는 동안 병동 사람들이 하나씩 면회를 왔어요. 박할아버지와 김할머니, 이아주머니까지. 모두들 제가 무사히 수술을 마친 걸 정말 기뻐해 주셨어요. 우리 딸, 정말 잘했어. 이제 다 나을 거야. 김할머니가 제 볼을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저에게 2번째 생명을 준 거라는 걸 말이에요. 수술 후 일주일이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베이징에 있는 동료 피에르 검사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샤오메이, 큰일 났어. 창성그룹 사건 말이야. 내가 모은 자료들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어. 무슨 얘기야? 언론에서 터뜨렸어. 내가 수집했던 회계 조작 증거들과 정치인 유착 자료들이 모두 공개됐다고. 검찰 내부에서 누군가가 언론에 흘린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제가 2년간 매달렸던 수사가 물거품이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살아난 거였어요. 이미 시작됐어. 특별검사팀이 꾸려졌고 창성그룹 회장과 정치인 서너시 구속됐다고 해. 내가 만든 수사보고서가 결정적 증거가 되었어. 말이 뒤 부검사가 제 자료들을 보관해뒀다가 공개한 거였어요. 제가 존경하던 선배가 제 뜻을 이어받아 수사를 완성해주신 거였습니다. 샤오메이, 넌 영웅이야. 내가 목숨 걸고 모은 증거들이 결국 승리한 거라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죽어가고 있는 동안 베이징에서는 제가 시작한 일이 완성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기쁨도 잠깐,
장 부국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샤오메이, 건강은 어떤가?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더욱 차갑게 들렸어요. 그런데 말이야, 요즘 베이징이 시끄럽다. 내가 만든 자료들 때문에 말이지. 혹시 한국에서 누군가와 연락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외국 언론이나 인권단체 같은 곳 말이야. 그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명백한 협박이었어요. 건강이 좋아지면 빨리 돌아와. 너무 오래 외국에 있으면 안 되거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절대 베이징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수술 후 2주가 지났을 때 이민정 교수가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가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염증 수치가 정상 범위로 들어왔고 장기 기능도 모두 회복되고 있어요. 저도 몸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숨쉬기가 편해졌고 식욕도 돌아왔어요. 퇴원 준비를 시작해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정기적으로 외래 진료는 받으셔야 해요. 퇴원이라는 말을 듣자 기쁘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중요한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한국에 남아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말이에요. 퇴원 당일 병원 로비에는 저를 배웅하러 온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김나영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진들, 그리고 병동에서 만난 박할아버지와 김할머니, 이아주머니까지 모두들 제 퇴원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제가 인사를 하자 김나영 간호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저희야말로 샤오메이 씨를 잊지 못할 거예요. 정말 특별한 환자셨어요. 이민정 교수도 따뜻하게 말해주었습니다. 이번 치료 과정을 지켜보면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의지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꼈거든요. 병원을 나서면서 뒤돌아보니 지난 2달간 제 집이었던 그 건물이 보였어요. 아픈 기억도 많았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따뜻한 기억들이 담긴 곳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베이징에 있는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엄마, 저 많이 아팠는데 이제 다 나았어요. 어머니는 걱정하시면서도 한국 의료진들에게 고마워하셨어요. 그 사람들께 꼭 고맙다고 전해라. 우리 딸을 살려줘서 고맙다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깨달았어요. 이제 저에게는 2개의 고향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퇴원한 지 1달이 지났을 때 저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해서 중한 번역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또한 한국 기업들의 중국 진출을 돕는 컨설팅 업무도 맡았습니다. 어느 날 정기검진을 받고 나오는데 한국일보 김민수 기자가 저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어떤 마음이셨어요? 죽으러 온다고 생각했어요. 중국에서 좌천당해서 오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세요? 한국이 저를 살려줬어요. 중국에서는 저를 버렸지만 한국에서는 낯선 외국인인 저를 가족처럼 돌봐줬거든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해요. 중국 검찰청에는 사표를 냈어요. 이제는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국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그 질문을 받자 눈물이 핑 돌았어요. 감사해요. 정말 고마워요. 여러분이 저를 살려줬어요. 중국이 저를 버렸지만 그 덕분에 한국이 저를 살려줬어요.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이 뜨거웠어요. 많은 사람들이 댓글로 응원해 주었고 심지어 병원에 감사 인사를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지금 저는 서울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매달 정기검진을 받으며 건강을 관리하고 있고 번역과 컨설팅 일도 잘 되고 있어요. 김나영 간호사와는 지금도 가끔 만나서 식사를 하고 박할아버지와 김할머니는 명절마다 집에 초대해 주세요. 한국은 제게 단순히 치료를 받은 나라가 아닙니다. 제게 2번째 생명을 주고 진정한 인간애가 무엇인지 가르쳐준 나라예요. 저는 절대 이 은혜를 잊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한국의 따뜻함을 느끼셨나요? 절망의 순간에 누군가의 손길을 받아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리나라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국민들의 따뜻한 마음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외 감동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월드박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